한겨레 더정치 대선 주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님 한겨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손학규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국민의당하고 통합선언을 하고 이제 호남에 네. 가서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 네. 언론에 쭉 보도됐는데요. 지금 호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와 국민의당에 관련해서는 많이 분위기가 상승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의 지지자들도 그렇지만 국민의당의 많은 분들이 야 이제 국민의당 살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남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호남에 빚을 많이 졌죠. 2010년에 민주당 대표를 할 때 호남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러고 적극 지원을 해줬고 제가 그때 민주당에 무슨 기반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강진은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출마와 관련한 몇 가지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하시는 걸로 이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 골치 아프고 험난한 대통령 선거에 왜 나서려고 하시는 건지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진 빚을 좀 갚는다 이런 생각이 큽니다. 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자기 돈 번 거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그 뒤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제가 나라에 빚을 많이 졌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국회의원도 4번이나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민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얻은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는데 안정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 경험과 지혜를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분들은 다른 정치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있는 편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손학규가 그래도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게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공시촌에 가서 떡밥 먹으면서 살고 이러는데 제가 일자리 천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당시 4년 동안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00만 개였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만든 일자리가 74만 개입니다. 사람들이 파주를 보면 손학규가 생각난다. 판교를 보면 손학규가 생각난다. 파주에 LG필립스 LCD 단지를 만들어서 17만 인구가 지금 42만이 됐습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는 20만 평 완전 허허벌판에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 기업들이 들어서서 7만 5천 개 일자리에 연 매출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 판교 단지와 같은 것을 전국에 이를테면 한 10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손학규 회장님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 도민들이 적극 호응을 해줬고 지금은 통합의 시대입니다. 국민 통합의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에너지와 지혜를 모으기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손학규 의장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는 것보다도 이제 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내 현실적으로 경선도 치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도 올라가게 되면 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고 만만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지금 그 대통령 하면은 잘할 사람인데 되기가 힘든다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주 대통령 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나라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대통령 하기 좋은 이미지 정치보다는 저 사람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길거리 민심이 이게 나라냐 했을 때 이 과거 특권 정치, 패권 정치를 걷어내고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국민 주권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가 안정적으로 이 개혁을 이끌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학규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치가 굉장히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지율이 좀 상당히 그 낮은 편인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이 정치 정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탄핵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게임 체인저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그때 이번 말 그 전에 이겼을 때 그러한 게임 체인지, 우리 사회 변화를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손학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지지율을 짧은 기간 안에 올릴 방법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워낙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화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지난 2년 동안 반기문 총장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저께 제가 국민의당 합류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7, 80일 내지 100일 동안의 한국 정치의 변화는 이 과거 10년, 5년의 변화가 축약된 그래서 제가 빅뱅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결례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죠? 그럼 지금 트럼프는 몇 살이죠? 트럼프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네. 또 샌더스 열풍 얘기를 했는데 샌더스는 나이 많으시죠? 그건 더 많죠. 네. 아데나와 수상, 두골, 김대중 대통령 다 73세, 5세 이때 집권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보는 비전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감각, 시대 정신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정계 은퇴하셨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신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당적이 지금 세 번째 이렇게 고요. 당적 이동과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난 여론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 자기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당을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정치인은 지금 정당의 소속보다도 얼마만큼 자기 소신과 비전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청년 시절에 가졌던 민주주의 의식과 개혁 정신은 계속 유지를 했고 개혁파의 선두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 이 한나라당에서는 내가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통합을 했었던 민주당입니다. 2011년에 그렇죠. 그 친노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한국노총해서 대통합을 이뤘었죠. 그런데 이 민주당의 통합 정신을 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패권 세력입니다. 그런 패권을 벗어 던지고 내가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진에서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 개혁 정치를 이끌
그 하나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그 통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2년에 저녁에 있는 삶 예. 이렇게 그 대유행어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도 저녁에 있는 삶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녁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녁이 있는 삶은 뭐 아주 유효한 구호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유효해지는데 그러나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저녁이 없는 삶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청년 실업률이 9.8%라고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30%를 넘어서 40%가 된다고 하고 네. 경제를 어떻게 제대로 건설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뭐 커다란 과제입니다.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나라 건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그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예, 뭐 멋진 대선 슬로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정계 개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월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할 때 이제 새 판짜기를 네. 선언을 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른바 제3지대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좀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이는데요. 새 판짜기 선언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뭐 새 판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이것을 전후로 해서 네. 본격적인 게임 체인저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친문 세력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개혁의 주체들. 근데 그 개혁이 안정된 기반을 갖고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저는 제3지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개혁 세력,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의 개혁 세력을 얘기를 했고 그 네. 개혁은 안정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가 거의 필요하다. 손학규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의석이 이제 38석이고요. 국민의당에서 대통령에 그대로 누가 당선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그것은 보이는데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120석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뭐 3월에 빅뱅이 있을 때 민주당 의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당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형국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립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 체제는 지금의 대통령의 특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현재 6공화국 체제에서 벗어나서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돼야죠. 개헌이 돼서 연립정부가 제도가 돼야지 현재 대통령 제도 하에서는 보십시오. 헌법군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해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강요도 청문회를 해도 청문회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뿐이고 강요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독일식의 책임 총리제에 의한 그 내각 책임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그것이 연립정부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네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헌법재판소 그 소추안 인용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그렇죠. 그때까지 개헌이 되지 않으면은 새롭게 되는 대통령은 네. 이러한 그 헌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인 연립정부를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무총리
국회에서 임명을 해 주시오. 또 그 강요의 그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의 그 결과를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고 해임 건의안은 강제적인 조항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말 갖고 합니까? 안 되죠. 그것을 위한 지금 헌법 개정 특위에서 이 법적인 고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립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그 헌법 개정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6공화국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7공화국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겠다. 그게 물론 국회 개정, 그 헌법 개정 특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네. 이렇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을 해라. 또 강요 임명제청권 임명권과 해임권에 대해서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하는 거죠. 현재 의석을 기준으로 상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 120석 정도 되고요. 새누리당이 이제 90여 석, 국민의당이 38석, 바른정당이 이제 28석 정도 되고요. 정의당이 한 6석 정도.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당적 이탈과 다른 정당 입당, 이른바 이제 빅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정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 현재 이 의석을 가지고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는 대통령이 전국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가 다 너무 가까워와서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네. 벌써 개헌 얘기가 넉 달이 지나갔습니다. 넉 달이면은 그동안 2009년에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도 있고 2014년 안도 있고 모든 안이 있었는데 좀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은 선택의 문제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났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예.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당들하고 연립정부를 과연 구성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건 대통령 선거의 문제죠. 대통령 선거 때 네. 결국 헌법 개정 문제가 나올 것이고 네. 대통령을 당선이 되면은 나는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없이 대통령 선거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대선에서 중요한 그렇죠. 쟁점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립정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연립정부가 우리한테 경험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DJP가 있었죠. DJP 정부를 구성을 해서 2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의 헌법 개정 약속을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하튼 우리에게 연립정부의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타산지석이 되어서 앞으로 연립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는 많이 쌓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당장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왜 국민의당하고 통합하셨는지, 어떤 측면, 어떤 정치 철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정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은 야대야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지금 박근혜 세력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를 내도 그것은 5% 10%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서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은 야권인데 지금 저희 문재인 대세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끝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결국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패권 교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 세력이 뭉칠 것인데 개혁 세력이 뭐 핵심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뭐 노력이고 또 광장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 특권을 배제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씨가 새로운 정치를 표방을 하면서 생긴 정당이고 지난 그 총선에서 제3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다당제 체제를 확고히 한 그러한 개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 세력의 한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요. 손학규 의장님께서는 작년 4.13 총선 때 민주당 당적을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국민의당하고 뭐 합칠 생각 같은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뭐 것이죠. 정당의 당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계 은퇴 상태셨죠. 정계 은퇴 예. 상대였고 네. 정계 은퇴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당적까지 버리면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네. 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실제로는 당을 떠난 상태였었고 뭐 4.13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뭐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뭐 나서질 않았죠. 네. 네. 그때도 혹시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뭐 저는 특별한 애정 이런 거보다는 네. 그때는 그냥 멀리서 산속에서 뭐 사실 TV도 없고 그 신문도 안 보고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 보진 않았습니다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뜨질 않아서 당 안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세간의 이 당이 이제 안철수 당이다. 또 이제 지역구가 너무 이제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 지역당이다. 예. 뭐 이런 거 비판을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성 선생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그 탄핵 정국에서 뭐 친노 친문 세력이 뭐 상승세를 타는 것은 뭐 기존 적폐를 청산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뭐 그 국민의당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했느냐 하는 뭐 문제가 있겠죠. 여하튼 그러나 이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새로운 그 정국이 전개돼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할 때는 네. 뭐 판이 바뀌어질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판짜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세판짜기를 거쳐서 경선을 거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 의원하고 또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하고 경선을 치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 국민의당과 결합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뭐 안철수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이 정치적인 예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국민의당과 결합을 아주 반겨하고 또 호남 지역을 돌았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았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된 것이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당원들이 자 그럼 결국 끝에 가서 문재인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의 의원이나 당원들이 지금 손학규 의장님을 좀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나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과 대결해서 이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손학규에 대한 지지와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뭐 깨끗하고 또 꿋꿋한 분이죠. 정치를 너무 좀 경력이 짧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뭐 국민들이 그 판단해 주실 일이고 이번 우리가 그 탄핵 정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그 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를 제가 여쭤봤는데 촛불 민심이 굉장히 위대할 예, 거다 말씀을 예, 하시니까 제가 자, 대선이 과연 요즘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인용이 될지 이 참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손학규 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 탄핵소추안이 현재에서 반드시 인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위대한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이 애초에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랬죠. 근데 거리의 민심이 탄핵이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따라갔죠.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고민 걱정들이 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워낙 정치재판소 아닙니까? 또 이번 대통령 탄핵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해서 국민의 뜻을 거역할 헌법재판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고요. 구도가 이제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없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고요. 네. 통합은 제가 통합의 정치인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손학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1년에 야권 대통합을 했고 그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박근혜 씨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소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을 때죠. 네. 야권이 통합하지 않으면은 박근혜하고 뭐 결합을 여지도 없었죠. 그때 제가 야권 통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당신이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되면은 다 야권 후보가 될 텐데라고 말씀들을 했지만 저는 그건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구도가 소위 여권에서 그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대 야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야대 야 구도에서 통합해라. 그거는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 또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니까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당하고 우리 같이 연대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운영에 그 대한 책임을 그렇게 쉽게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 노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패권 세력이라 안 되고 새누리당 안 되고 바른정당 안 되고 그럼 남는 데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혁 주체 세력이 집권을 한다는 것이 그 생각이고 예. 바로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과 합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 건설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 폐해를 걷어내고 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또 일자리 천국을 구성을 해서 재벌 개혁을 하고 중소기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개혁의 모토를 갖고 대선에 임하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당 통합은 지금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른정당하고의 당대당 통합이나 지금 후보 단일화 앞으로 연대. 개혁 세력의 대연합, 대연대 이런 것들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빅뱅의 한 모습이 또 될 것이다 이런 말. 그런데 바른정당은 지금 개혁 세력이 아닌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반성을 하고 국가 비전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판단할 일이다. 반성과 예. 비전 제시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자.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당은 후보를 낼 수 없거나 또 내서도 안 되고 야대 야의 대결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만 과거에 계속해서 여당을 찍었던 지지자들이 과연 그렇게 선택을 할지 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 대통령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굉장히 높은 지지가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보수 대연합이나 여권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통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의 어떤 중심축으로 또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세력의 재편성인데 네. 보수 세력의 많은 부분이 중도 내지는 그 진보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정 보수가 30%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30, 30 가운데 40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30이 훨씬 더 무너져 있고 40의 상당한 부분이 이 그 진보 내지 중도로 이동을 했으니까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황교안 씨가 출마를 저는 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상식적이죠. 설사 그러면요. 아니 박근혜를 국민이 끌어내렸는데 박근혜 아바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황교안 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저는 황교안 씨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뭘 했느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게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 다음에 여야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라. 그 국무총리가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을 해서 네. 그 뒤를 갖고 가자. 그런데 탄핵안이 12월 2일에서 12월 9일로 이렇게 늦춰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선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은 바로 직무 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게 황교안이 되는 것이 뻔한데 그런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몰라서 안 본 것이 아니라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될 것을 그냥 놔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뭐 국정의 문란, 국정의 부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황교안이 다음 대통령 나온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패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보수 정당이 다시 강력하게 결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바른정당이 지금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그렇게 다시 합치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은 아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국민들이 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해야 될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되는 것은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제2의 박근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이 돼도 여야가 바뀌는 거니까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정권 교체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어떤 정권 교체냐 이런 얘기죠. 정권 교체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가 되느냐 뭐 이런 걸 걱정을 합니다만 네. 그것은 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패권 세력이 그 자기네가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국민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여당은 대권에 제대로 들어서지도 못할 것이다. 들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는 왔다. 어떤 정권 교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제가 그 문재인 대표 얘기 좀 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뭐 기왕 물으셨으니까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냐 이랬습니다. 그게 그분의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기본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헌법 체제, 87년의 헌법 체제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박근혜가 들어서서 그렇지라고 했는데 6공화국의 헌법 체제에서 권력 비리가 없었던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누구가 구속된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권력 실세가 없었던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고리가 없었던 정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헌법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패권 세력의 그 아주 진면목인 것이고 그 밖에는 뭐 이것저것 이 뭐 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라든지 문자 폭력에 대한 그 이야기라든지 또 지난 그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리고 교만한 그런 그 세력이 당권을 쥐고 그것을 국권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패권 교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박 네. 또 친문을 빼고 예. 새로 정계 개편을 해서 집권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김무성 예. 의원이 좀 자주 했던 뭐 김무성 의원이 무슨 얘기했는지 저하고 그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친박 세력을 배제하자.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까지 국정 사유화하고 뭐 최순실 게이트 등등 해서 국정농단까지 일으켰고 국정 자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예. 친박 세력은 안 된다. 이제 이건 상당히 국민들한테 이제 폭넓은 공감을 다 받고 있는데요. 이제 친문 세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건 이유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그 국민의당에게 친문 세력이 다시 뭐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 게 의원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글쎄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나가게 한 게 누구냐 얘기예요. 그 제가 듣기로 안철수 의원이 그날 그 창당을 하러 가면서 문재인 씨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하고 이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예. 전당대회 이후에 그렇게 재보궐선거 해서 인데. 그 제3당을 만든 것이 문재인과 그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을 했을 때 정치가 결국 자기 세력만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그 비선 실세가 나오는 것이고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2의 박근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제 거죠.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아무튼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당 안에서 주류 비주류 싸움을 할 때 이제 당내 패권주의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국정을 장악해서 사유화했던 패권 세력하고 같은 세력이다. 근데 뭐가 좀 박근혜 어떻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되기 전에는 아주 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했죠. 아니 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국회 운영에서 친이 그 친박 세력이 그 갈등을 하고 거기서 친박 세력으로 독자적인 이런 폐쇄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하여튼 그것이 됐건 안 됐건 뭐 그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박근혜 이런 국정농단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권 세력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제 뭐 문재인 씨 얘기 좀 그만하죠. 이제 손학규 의장님이 여러 번 이제 기자들이 물어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어서 답변한 건데요.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뉴스의 자꾸 이제 물으시니까. 중심 네. 의제로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그 비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번 선거가 문재인이냐 아니냐. 오히려 문재인 프레임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네. 문재인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문재인 씨가 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 성국장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근데 그 문재인 갖고 되겠어? 문재인이 과연 걱정들 될까?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국민들의 근데 왜 그러냐? 정권 교체는 왔는데 제일 그 강한 세력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중심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으로 가고 그것이 그렇죠. 자꾸 네, 문재인 네. 대세론을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과연 문재인 갖고 되겠어? 문재인이 되겠어? 그 걱정이 많죠. 예,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그 대안은 손학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개헌을 하고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좀 낯선 용어거든요. 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왜 7공화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5공화국은 전두환 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두환 체제가 끝나고 87년 체제인데 우리가 그걸 바로 6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87년 헌법 87년 체제는 체제라고들 많이 87년 체제로 얘기를 했는데 5공화국에 대비되는 체제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87년 체제를 끝내면서 새로운 헌법 체제, 저는 체제 개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새로운 체제 개편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6공화국이고 이제 7공화국,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나라 운영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7공화국이고 그 7공화국은 단지 대통령제의 특권제를 폐지를 하고 그 국민주권의 시대 또는 내각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벌 중심으로 특권 경제, 특권 체제를 이룩했는데 그러한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 네. 검찰공화국의 이러한 그 불명예스러운 체제를 벗어나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또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안보 긴장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7공화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공화국의 역시 지금 내용물, 지금 손학규 의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중요하고요.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권력 구조를 우선 어떻게 해서 거기부터 출발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떤 권력 구조로 개헌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식의 책임 총리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워낙은 내각제 반대론자였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수상 평균 임기가 1년이 될까 말까 하고 정치가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 국제 정치적인 위상이 날로 격화되고 그래서 그런데 독일 가서 독일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독일의 번영 또 최강의 경쟁력 그리고 최고 규모의 복지국가 그리고 동서독 통일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지난 70년 동안에 총리가 8번밖에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각제지만 총리 불신임이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콜 수상에 의해서 독일 통일로 이루어지고 또 2022년이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없어지는데 이건 아주 완전히 좌파 정당인 녹색당의 정책, 사실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구호나 다름없는 정책을 결국 보수당인 김인당 메르켈 총리가 받아들인 이런 정책의 통합, 정책의 영속성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그 책임 총리에 의한 그 연립정부에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는 이런 마당에서 특히 그런 그 권력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맛에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동의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좋기는 독일식이 좋은데 대통령 제도에 우리가 70년 동안 아주 익숙해 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헌법에 대해서 제 생각은 독일식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국민들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꼭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국민과 국회에 맡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개헌은 해야 되고 의장님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모델이 있지만 그걸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가 그런 것은 국회와 국민들의 뜻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이른바 재벌 정책, 우리나라 예.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윤곽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벌 개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예. 또 하나는 그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끊어내는 것, 이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이번 그 촛불정국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이 삼성재벌의 뭐 그 이제 지배구조 그 상속 문제 결국 관여한 것이 아닙니까? 네. 이런 잘못된 것은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재벌공화국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아주 그 어려워서 청년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청년들이 가길 싫어하거든요. 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그 임금 수준이 50%가 안 된다는 겁니다. IMF 때만 하더라도 80%가 됐는데, 그 왜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뺏어가서 자회사 다시 재려고, 그 중소기업이 개발한 인력을 뺏어가고, 그러면서 못 살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그냥 한계 기업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 바로 그것을 끊어내야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이를테면 그 기술을 개발해서 갖다 내면은 그 기술 설계서를 갖고 와라. AS에 필요하다. 그러고서는 그걸 그 실제로는 자기네 자회사 안에서 해갖고서는 그 중소기업을 그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을 강화하죠. 바꿔서 네.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그 재벌 내에 이 자회사의 한계도 확실하게 해서 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펴면서 네. 그 강점을 둔 것이 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인프라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행정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법인세 뭐 양론이 있습니다만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만든 법인세 인하, 이것은 제대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되돌려야 된다. 예,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대기업의 실효 그 법인세, 이것이 지금 19%, 16% 이렇게 그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네. R&D 자금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해서 R&D 자금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국가적인 그 실험 연구 개발비가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그 세금 지원에 같은 이런 역할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학규 의장님은 이제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수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히 대체함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도 과연 이 없어지는 일자리에 이 없어지는 속도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기본은 민간에 있고 기업이 만든다, 이러한 확고한 철학을 갖는 겁니다. 네. 일자리를 국가가 공무원 더 만들어서 하겠다. 공무원 더 만드는 게 뭡니까? 세금 갖다 세금이죠. 쏟아붓는다는 것이고, 네. 세금을 많이 쏟아부으면은
다른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 세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써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자리만 일자리를 만들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그건 않는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물론 공공부문에 필요한 일자리는 더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첨단 산업입니다. 네. 제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20만 평에 그것을 전국에 10개만 만들어도 10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무인 자동차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고 그걸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부품 공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단지화해서 육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적극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고급 인력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 전국에 과연 10군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론도 있는 거 알고 물론이죠. 계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데 경기도에서 4년 동안 싸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걸 주택단지로 그냥 바꾸려고 네. 해갖고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디자인을 하고 여기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고 여기는 무슨 회사 여기는 무슨 회사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이게 성공적이다 해서 그 옆에 또 하나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도 북부에도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엊그저께 제가 전라북도 완주의 키스트 분원에 갔었는데요. 거기 한 200여 명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첨단 산업을 교육 여건이나 생활 여건, 문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 나주에 혁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한전이 이전을 하면서 혁신 도시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의지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이시네요. 자,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경제 어떤 성장률이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바로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2.5%를 KDA에서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2% 내려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네. 그래도 잡을 만큼은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정책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에너지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금모으기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후에 70%커녕 40%도 안 되고 3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왜냐? 도지사가 모든 것을 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할 때 1,000만 불 들어왔으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1억 불 들어왔으면 이번 일자리 몇 개냐? 일자리 현황판을 사무실에 붙여놓고 길거리에도 붙여놨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경고였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든 일이 일자리로 집중이 된다고 하는 소위 통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국민 통합의 과정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여쭤봤는데 일자리로 답변을 그런데 네.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냥 일자리를 종이 조각에다 그림 그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첫째 민간이고
첫째가 기업이 만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을 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기업이 잘 되면 그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한테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해서 그 공약으로 채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국민의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에서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주택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벌써 40년 전이긴 합니다만 독일에서 외국 학생인데도 제가 받았었던 기본소득의 한 형태였습니다. 받아보셨군요, 기본소득을. 아, 그렇죠. 네. 그 차일드 베니핏 그 아동 양육 수당을 저희 애들 둘을 받았고 네. 또 하우징 얼라운스라고 해서 주택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택 비용의 한 반 정도는 그걸로 충당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경제 소득이 그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빈곤층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그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그 보장이 필요한 생활 보장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과 같이 복잡한 이런 그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기본소득 제도는 그것을 통합하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뭐 한 사람당 30만 원씩 준다 또는 뭐 가구당 뭐 100만 원씩 준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그 청년이라든지 또 뭐 지금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기본소득의 일환인데 그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때 100% 주겠다고 했었던 거 지금 70%만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소득을 모든 소득에 제한 없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뭐 70% 또는 뭐 60%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네, 역시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답변이 좀 활발해지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외교안보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기본적으로 대화를 복원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네. 그 지금 이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금강산 관광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복원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인 도발이 있었습니다.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근데 핵실험, 미사일 개발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억지책을 강구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거. 이것은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나 전시에도 대화의 길은 있는 것이고 전시에도 평화의 길은 항상 열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평화의 이 계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철수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개성공단을 철수커녕은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또 그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활로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평화의 길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면은 평화의 길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의 핵심적인 길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경기도지사 말년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대한 벼농사 지원 사업을 했어요. 네. 그때 모내기 사업에 물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주민의 집을 가서 안방도 들여다보고 부엌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안내를 하는 사람이 남쪽에서 오신 분 중에 그
우리 주민들의 안방까지 보신 분은 선생님 한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벼농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직원이 북한에 가서 상주를 했습니다. 뭐 교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가서 뭐 곡괭이도 가져야 될 거고 호미도 갖고 와야 될 거고 물도 떠먹어야 될 거고 친숙해진 겁니다. 서로 교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갔을 때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저희 그 접촉을 통한 변화,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거는 뭐 브란트의 그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에곤 바흐르가 한 얘기인데 접촉을 자꾸 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한반도의 교류 협력을 정착하고 이 통일의 기반이 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보충 질문인데요. 네. 미국에서 네.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점점 강경한 쪽으로 예.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관계하고 우리 남북 관계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켜서 풀어나가야 될까요?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만 당신네들이 관계할 게 아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한다 이러는데 미국하고 직접 한다고 하고 있죠. 미국하고 직접 한다 이러는데 네.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북한은 그 남한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미북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그 대한민국이고 북한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그 개선하고 그 남북 관계 개선의 힘으로 중국과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교류를 원합니다. 그 미국과의 교류에서 미국은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미국이 한국이 미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미북이 관계 개선을 하고 수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는 것, 그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돼야, 그래야지 미북이 소통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한반도가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주권 개혁회의 손학규 의장님 모시고 대선 주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잘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그 방향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특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그 기득권이 배제된 국민주권,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또 이것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이고 7공화국에서 사회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큰 힘을 갖고 모든 국민이 하나로 대통합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게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